자, 문학 교재 한번 펴봅시다, 우리. 문학 교재는 86페이지예요. 아, 문학 교재도 있고. 다 들고 다녀요? 진짜 애들 가방 다 들고 다니는 양다 모든 애들이. 뭐든지 막 다 들고 다니는 거야. 너네도 안 그래? 그냥 딱 필요한 것만 들고 다니는 거네. 영리하네. 자, 86페이지를 펴보면 고전시가의 갈래 1이라고 나와 있고, 고전시가의 갈래를 우리가 아예 다 정리할 거예요. 오늘이랑 그리고 다음 시간, 다음 확인 수업까지 이용해가지고 한 번에 다 정리할 거야.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고전시가 끝내는 걸로. 자, 86페이지의 바로 앞 페이지인 85페이지 보면 여기에 쓸 수 있는 빈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고전시가의 갈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고전시가의 흐름에 대해서. 너네 한국사 봤어 이번에? 네. 한국사 공부를 좀 해보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뭐죠? 고조선. 그리고 뭐해? 고조선 다음에? 그리고 삼국시대. 누가 이기죠? 신라. 근데 누군가 뒤엎어. 고려. 또 한 번 뒤엎어. 조선. 그리고 대한. 제국이긴 한데 그냥 민국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역사가 이렇게 있었었죠. 그리고 이 역사와 함께 해온 고전 시가가 어떤 식으로 좀 전개되는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표를 좀 그려보세요. 네, 그 차이를 좀 알 것 같아요. 그 우원고에는 여자애들이 많거든. 근데 내가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밑줄 그은 것도 막 그냥 따서 밑줄 긋는단 말이야. 펜 색깔 바꾼다 하면 갑자기 막 분주하게 막 펜 바꿔가지고 막 한단 말이야. 근데 남자애들밖에 없는데 여기는 내가 뭐 쓰라고 하기 전까지 쓰지도 않고 펜색을 안 바꿔 그냥 하나만 들고 와가지고 계속 그걸로 막 쓴단 말이야. 제대로 쓰지도 않아 제대로. 지금 쓰란 말이 이제 다 그냥 넉넉히 보여줘 이제 쓰고 있는. 자, 고전 시가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고전 시가라고 할까? 고려. 고려부터요? 부터? 그럼 이때는 뭐야? 이때는 고전 시가가 아니라 뭐죠? 그때 뭐가 있었어요? 아니 항상 노래는 불렀겠지.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항상 존재했겠지. 자, 그러면 고전 시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고전 시가라고 할까? 고조선부터 조선까지. 자, 이렇게 여기 뚝 나눠서 여기가 개화기야. 개화기 뭔지 알죠? 개화기 이전에는 전부 다 고전 시가야. 그리고 개화기 이후에는 현대시야. 근데 너네 이번에 시험에서 고전시가 하나도 안 나왔잖아. 외부 지문으로도 안 나왔잖아. 그리고 기말에도 고전시가 없잖아. 근데 왜 자꾸 고전시가를 하는 걸까 우리가? 배워봤어? 2학기 때. 수능에서 2학기 때, 자 1학기 때는 보통 현대시의 비중이 훨씬 높고 2학기 되면은 여러분들 출판사의 고전시가 비중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2학기를 우리가 대비하려고 이걸 하는 거고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전시가가 얘랑 절반 나오니까. 자, 그래서 요 우리 흐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돼. 개화기 이전을 고전시가라고 부르고 각자 이때 유행했던 노래들이 있을 거야. 자 보세요. 고전시면 고전시지 왜 고전시가라는 말이 붙었을까? 노래로. 그래. 전부 다 이때 노래로 불렀단 말이야. 모든 걸 다 노래로 불렀어 이 당시에. 그래서 고전시가라고 얘기하고 처음에 고조선 시대부터
삼국시대 초기까지 진짜 옛날이잖아. 그래서 고대가요라고 불러요. 고대가요. 근데 이 고대가요 부르는 사람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좀 스마트하게 노래를 불렀을까 아니면은 막 가릴 곳만 가리고 좀 미개하게 불렀을까 노래를? 미기하게. 좀 미개하게 부르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다 같이 불렀을까 아니면 혼자 불렀을까? 예청. 떼창하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집단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고대가요예요. 자, 그리고 삼국시대 때부터는 막 의복도 제정되고 막 율격도 제정되고 이러면서 뭔가 조금씩 현대화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때 발생한 게 향가라는 요 갈래가 발생했어요. 향가. 고려시대 초반까지. 자, 한국사를 또 물어보자. 통일신라의 국교는 뭐야? 에? 통일신라의 국교, 그거 뭐예요? 종교, 불교. 불교, 그치? 자, 그러면 이 당시에 기독교나 천주교 있었어, 없었어? 있어요. 없었죠. 그리고 불교가 줄을 잃었기 때문에 불교의 스님들이 보통 글을 다 익혔을 거란 말이야, 당시에. 그리고 스님들이 보통 글을 다 써요. 향가는 그래서 불교적인 색채가 상당히 높은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고려로 넘어왔어. 고려는 고려가요를 부르기 시작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조선시대 때 많이 불렀던 노래들이 뭘까? 내 마음을 대변하는 죠. 아니야. 어떤 노래를 제일 많이 불렀을까? 민요. 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사시가의 그게 뭐야? 사시가의 더 큰 범주가 뭐야? 사시가는 작품 이름이고. 고전지. 아, 근데 그거 너무 큰 범주고. 풍자. 풍자로 해. 자연 좋아 막. 자연 좋아. 자연 좋고 왕 좋아. 임금 좋아. 그거 뭐냐? 그냥 땡땡 가로 끝나죠. 선득. 이거 힌트까지 줘야 돼. 아니 뭔 힌트를 줘? 조선시대 때 많이 불렀던 거. 민요. 왜잖아. 가로잖아. 그렇죠. 자, 고려 후기 때부터 지어졌던 거. 시조라고 부르는 거 하나. 그 시조보다 긴 거. 시조보다 긴 거. 연시조. 연시조도 길게 긴데 평시조는 짧은 거고 연시조는 더 길고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긴 거. 글. 가사라고 부르는 거. 하. 가사, 시조 가사. 이것들이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죠. 시조 가사. 자, 이렇게 있고요. 하나 더 있어요. 한자로 지어진 시는 우리 문학일까 아닐까? 우리 문학. 왜 우리 문학이죠? 우리나라에서 한자 썼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한자 썼으니까. 그럼 중국 사람이 쓴 한시는? 우리도 아닌데. 그건 우리 게 아니겠지? 예. 자, 우리나라 사람이 쓴 한자로 쓴 시도 우리나라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쭉 이어졌던 거 한시라는 놈이 이어졌어. 자, 이게 고전시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기에 각자 대표작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이거의 형식적 특징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예요. 자, 이걸 머릿속에 넣은 상태로 좀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보자. 고전시가의 갈래. 오늘 배울 건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한시까지고 다음 시간에 시조, 가사 한 번에 묶어가지고 마무리 지을 거예요. 고전시가 완전히. 자, 여기 한번 보자. 우리 아까 한시, 향가, 고려가요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옷을 입고 있어. 이 사람 양반일까 평민일까? 양반이겠죠. 거의 대부분 지배층일 거예요. 자, 지배층이 보통 한시를 지었다. 왜?
네네네. 한자를 써야 되는데 농민들은 그 당시에 못 배웠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한시라는 건 좀 배운 사람들이 썼을 것이다. 지배층이 썼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향가, 아까 우리 신라의 국교 뭐라고 했지? 불교. 그래가지고 스님이 쓴 거야, 여기 스님. 스님들이 썼습니다. 불교적 색채가 뛰어나다. 이 자식은 양반이에요, 평민이에요? 얘는 평민이지, 딱 봐도. 고려가요는 평민이 썼어요. 자, 어떤 특징들이 있지 않을까? 자, 한시로 쓴 거, 이거 양반들이 쓴 거 보통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룰까? 임금 최고, 자연조합. 자연조화 뭐 이런 것들 했겠지. 얘는 불교조화 막 이렇게 했겠죠. 얘는 자연. 얘는 엄청 다양하지 않을까? 얘는 못하는 말이 없을 거야. 얘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막 이별했네, 너무 슬프네 이러면은 양반들한테 문매를 만든다고. 그다음 좀 작품성 없는 걸 쓴다고. 근데 얘는 누가 문매를 때려? 안 때리지. 자, 그래서 얘는 좀 다양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시는 지배층, 향가는 스님이, 고려가요는 평민이 이렇게 지었다. 자, 우리가 기출 선택지를 보면서 어떤 개념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2017년 고1 학력평가, 2015년 학력평가, 2019년 공육평가원, 요거는 이제 고3 문제겠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향가의 사구체는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구체가 뭔지 알고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19체 향가는 감탄사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드러낸다. 얘랑 무슨 관계인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 고려가요와 한시를 보니 여음구의 사용 여부에 차이가 있고, 이거 뭔지 알아요? 여음구? 처음 들어보지 않았어? 근데 이거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자세하게 봐야 돼. 자, 먼저 하나씩 보자. 향가의 사구체라고 하면 구체는 줄이야, 줄. 그럼 사구체는 몇 줄? 팔구체는? 8줄은 뭐야? 그리고 19체는 10줄입니다. 그래서 향가는 4구체, 8구체, 19체가 있었다. 19체 향가는 감탄사를 꼭 가지고 있었어야 됐어. 감탄사가 없으면 19체 향가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 형식적 특징을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고요. 고려가요와 한시를 보니 여음구의 사용 여부에 차이가 있군 했을 때 이 여음구라는 게 뭔 얘기냐면 음이 남는다는 거야. 여러분들 노래 부를 때 한번 생각해봐. 노래를 막 불렀어. 근데 끝쪽에 박자에 뭐가 조금 남았어. 그럼 요 남은 거에다가 그냥 안 부르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너무 흥이 넘쳐. 그래서 뭔가를 좀 집어넣고 싶어. 그래서 막 얘야, 요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얘야, 요는 박자를 맞추기 위해 집어넣은 거지. 특별한 내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게 여음구야.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없고 해석은 하지 않지만 고려가요에는 여음구가 있었다. 이게 이제 형식적 특징이야.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 볼 거예요. 자, 먼저 고전시가 현대시 어떻게 구별하나요? 했을 때 개화기를 기준으로 구분해. 개화기 이전에는 고전시가, 개화기 이후에는 현대시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 고대가요부터 한번 봅시다. 고대 부족 국가 시대에서 삼국시대 초기까지 향가 성립 이전에 불린 노래를 고대가요라고 얘기한다. 자, 근데 여기에 원시종합예술이란 말이 있어. 왜 원시종합예술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당시에 사람들 거의 대부분 약간 미개했을 거야. 막 가릴 것만 가리고, 진짜 잎사귀 같은 걸로 가릴 것만 가리고, 그리고 막 서로 춤추고 노래하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이러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원시종합예술이라고 불렀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 가면 갈수록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내용의 시가로 변화했어요. 이렇게. 자, 고대가요의 특징입니다. 집단성을 띠고 있다가 개인적으로 변화했다. 이게 특징. 자, 내용상의 특징과 형식상의 특징에 별도를 좀 박아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 포인트입니다. 고대가요는 제천의식에서 불린 노래가 기원이 되므로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한국사 시험 봤다고 했지? 제천의식 이 뭐죠? 읽지 말고 저거. 제사 어디에? 하늘에다가 지내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제천의식이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한국사에서 그거 외우는 거 있잖아. 고구려. 동맹. 그래, 동맹. 고구려는 세니까 동맹 맺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고구려 동맹. 구역.
부여연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연고. 기억 안 나? 이게 제천의식이에요. 자, 이런 제천의식에서 불린 노래가 기원이 됐어. 그래서 다 같이 막 비 내려주세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많았다고 결국에. 그래서 의식요, 노동요 등이 많았다. 즉 집단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거 처음에. 근데 가면 갈수록 집단 가요에서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는 가요도 창작되었다. 이게 내용과 특징이고, 형식상 특징 한번 생각해보자. 고대 가요를 부를 당시에 뭐 펜이 있어, 연필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야.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그럼 뭘로 얘기됐을까? 뭘로 전승됐을까? 이야기. 입에서 입으로 구전됐겠죠. 그래서 배경사랑 함께 구전되다가 이후에 한자로 번역되어 글로 전해졌다. 이게 고대 가요의 형식적 특징. 그리고 몇 개 안 내려오는 거. 사구체 한역시예요. 대부분 이제 몇 개 안 남았어. 사구체 한역시. 네 줄짜리 한역시. 대표작 한번 봅시다. 유리왕의 황조가예요. 유리왕 어느 나라 왕이게? 유리왕. 유리왕이요. 신라. 신라 땡 백제. 땡 고구려. 고구려예요. 고구려. 그 주몽설화 안 봤어? 주몽이 그 아들 유리를 낳았는데 아들이 그 거울 깨진 거 반쪽 주고 너 내려가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우리 한번 맞춰보자 해가지고 막 이거 이렇게 맞춰보잖아. 기억 안 나? 카나지. 뭐 어쨌든 칼이니까 뭔가 무식했잖아. 네. 그거 그 유리왕 뭐예요? 고구려 유리왕인데 얘가 아내가 두 명이었어. 아내가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은 치희고 한 명은 화희라고 부르는 애다. 중국인들이에요 둘 다. 근데 치희는 저기 뭐 상하이 쪽에 있는 공주고 화희는 저기 전라도 쪽에 러시아 쪽에 있는 공주예요. 그러니까 좀 멀잖아 서로. 그래서 문화도 안 맞아. 그래서 유리왕이 사냥만 나가면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치희랑 화희랑 맨날. 그래서 치희가 어느 날 너무 이제 몰리니까 안 되겠다. 나는 이제 내 나라로 돌아가야 돼. 이러고 그냥 돌아가 버려야 돼. 그럼 유리왕은 일단 자기 마누라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 찾으러 가요. 이거는 실화야. 그래서 유리왕이 찾으러 가. 중국까지 찾으러 가.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해. 나 당신이랑 살기 싫어요. 하고 그냥 이혼하자고 해. 그럼 유리왕이 뭐 어쩔 수 없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돌아왔어. 말 타고 배 타고 해가지고 힘들게 돌아왔어 여기까지. 근데 돌아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걸터 앉아 쉬었다. 근데 쉬는데 나뭇가지에서 새 두 마리가 꾀꼬리 두 마리가 서로 물고 빨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어떨까 기분이? 어떨 것 같아? 타이토. 여기 다 솔로죠? 여자친구 없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길거리를 지나갈 때 내 나이 또래 애들이 막 손잡고 지나가고 막 껴안고 있고 막 이래. 기분이 어때 너네? 뜨겁구나. 저들끼리 뜨겁구나? 그냥 그게 끝이야 근데 뜨겁구나 이게 끝이야? 나도 뜨겁고 싶다 이런 생각 보통 그런 생각 하지 않나요? 유리왕도 어땠을까? 저 이제 안에 한 명 남았으니까. 한명 남았으니까 괜찮다?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더 많은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안에 두 명 있는 게 더 좋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좋아해? 자, 그래서 이 꾀꼬리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 외롭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안 그래도 외로워 죽겠는데 꾀꼬리가 서로 막 연애하고 있으니까 더 외로울 거 아니야. 그 상황을 나타낸 시가 유리왕의 황조가입니다. 황조 꾀꼬리. 자 보세요.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 대목은 누구와 함께 돌아가요. 자, 이 꾀꼬리를 보고 야 지들끼리 연애하네. 정답네. 나는 너무 외로운데 난 누구와 함께 돌아가지?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한 게 가장 대표적인 고대 가요고요. 이때 꾀꼬리 한번 생각해보자. 나는 외로워. 안 그래도 외로워 죽겠어. 근데 이 외로움을 심화시키잖아 이 꾀꼬리가. 자,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대상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문학에서 사용되는 표현 뭐가 있을까? 예? 한자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르는 거 들어봤어? 한정 무정. 뭔 성병적이야? 저거 객관적 상관물 안 들어봤어? 박시공방에 있었어요. 너네 박시공방에 지금? 네. 갈매나무 가면 객관적 상관물. 아 너네 박시공방 안 했어 아직? 했어요. 갈매나무 기능이 뭐야? 화자가 되고 싶은. 그 화자가 되고 싶은 거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해봐. 좀더 내가 센서 너무 잘 견디고. 추위를 막 잘 견디는 갈매나무를 떠올리면서 나도 저런 의지를 다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럼 화자의 정서를 무언가에 빗대서 표현했어. 이게 객관적 상관물이야. 여기도 봐봐. 화자의 정서가 얘를 통해서 지금 표현됐잖아. 이런 게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갈매나무에다가 A 박아놓고 항상 외부 지문에 이렇게 나와. A와 유사한 표현법이 쓰인 작품은 해가지고 5개 나와 선지에. 그럼 외부 지문에서 객관적 상관물 나오는 거 이거 맨날 나와요. 이 유랑이 황초가. 근데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갈매나무, 꾀꼬리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객관적 상관물. 알겠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꾀꼬리 떠올리면 돼. 객관적 상관물 할 때. 자, 두 번째 향가입니다. 향가 언제 지었다고? 신나. 신나? 너네 유흥변동을 했는 신라 시대에 유행한 우리말 노래이다. 근데 이때 우리말 있어요? 없어요? 됐어요. 없잖아. 한글은 조선시대 때 있었잖아. 그래서 한글이 없었으므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쓰는 방법인 향찰로 기록되었다. 향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말을 쓰는 방법이래요. 중국어의 어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영어의 어순이랑 똑같다고 했어. 자, 봐봐. 우리말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문장 성분은 뭐야? 주어가 먼저 나오고 맨 마지막에 서술어가 나와. 그래서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래. 근데 미국말은 뭐부터 나오죠?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와? 서술어부터 나오잖아. 그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 막 이런 거 나오잖아. 자, 그런 것처럼 우리말 어순이랑 안 맞았어. 근데 우리말 어순으로 좀 바꿔서 표현한 게 향찰이에요. 보세요. 이거 무슨 자야? 물 숫자야. 그럼 여기에서 뜻에 해당하는 건 물일까 수일까? 물. 이게 뜻. 수는 우리가 이렇게 읽잖아. 자, 얘가 음이고 얘가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한자를 딱 적어놓고 어떤 한자는 우리 뜻으로 해석하자, 어떤 한자는 음으로 해석하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놓은 거야. 그냥 신라시대 때. 이런 게 향찰이야. 자, 보세요. 이쪽으로 넘어와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 순서에 맞게 적는 표기법인데 여러분들 음운변동 했으니까 이거 한번 물어보자. 자, 이거는 살생자예요. 그럼 뜻은 산다는 거고 음은 생자야. 근데 이때는 삶을 갖다 썼어. 삶은 실질 형태에서 형식 형태야. 실질이지. 죽음은 실질. 길은 실질 형태로라서 뜻으로 해석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은은 음을 갖다 썼어. 왜? 생사 길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왜 음을 갖다 썼을까? 이건 실질이야 형식이야? 생사 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조사니까 형식 형태소예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약속을 한 거야. 우리 실질 형태소는 뜻으로 해석하자. 한자에. 그리고 형식 형태소는 음으로 해석하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 거야. 이해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한자로 써놔도 이게 무슨 뜻인지 대충 알 수 있었어. 이게 향찰이에요. 요걸로 부른 노래가 향가. 알겠지? 자, 향찰을 사용했고 작가층은 승려나 화랑이 가장 많았습니다. 내용상의 특징의 별표 하나, 형식상의 특징의 별표 받고 싶은 만큼 받으세요. 내용상 특징 보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가의 향유층이 점차 확대되기는 했으나 어디까지나 승려나 귀족이 가장 많았어. 그래서 주요한 내용은 부처님을 찬양하며 신앙심을 표현한 불교 노래가 가장 많았고, 두
번째, 임금을 그리워하는 유교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화랑이 지었으니까. 가장 중요한 형식상 특징을 한번 보자. 향가는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4부체, 8부체, 10부체 3개 있다고 했어. 줄. 자,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발달된 형태야. 발달. 4부체 향가는 가장 향가의 초기 형태고요. 딱히 작품성이나 이런 게 없어. 8부체 향가도 4부체 향가와 10부체 향가의 과도기적 형태일 뿐이야. 과도기가 뭔데? 중간 시간. 한 시기에서 다른 시기로 넘어가는 중간 시간을 과도기라고 하잖아. 4부체랑 10부체 향가 사이에만 있었을 뿐이지 작품성이 높진 않았다.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해. 10부체. 자, 19채는 사내가 이렇게 불렀어. 사내가. 왜 중요한지 한번 봅시다. 8부체 향가에서 낙구 마지막 2행이 추가됐다. 8부체에서 2행 추가됐다. 10줄이 됐다. 지금 19채 향가 가장 완성된 향가의 형식이다. 완성된 형식. 두 번째, 기, 서, 결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3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우리 문학에서 시에서 4단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할까? 다음 뭐? 어? 4단 구조는 뭐라고 할까? 수호제기 떠올려봐. 기승전결 이렇게 얘기하잖아. 수호제기 프린트에 그렇게 써있어요. 한시의 전형적인 전개 방식이 기승전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써있어. 자, 그러면 한시는 4단 구조고요. 향가는 3단 구조예요. 근데 우리 문학에는 3단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어. 뭘까? 형시조 몇 줄이에요? 3장. 3장, 초장, 중장, 종장이잖아. 그래서 이 향가가 시조에 영향을 줘서 시조가 탄생한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야. 자, 3단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낙구라고 하는 거 마지막 2행이에요. 마지막 2행은 무조건 감탄사였어야 돼. 감탄사가 아니면 향가가 아닌 거야. 이렇게 정형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나중에 시조에 영향을 줘요. 자, 같이 한번 이제 유명한 작품 한번 봅시다. 월명사의 제망매라고요. 이 작품은 월명사가 스님이야. 이 작품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어요. 1학년 2학기 교과서에 있어. 그래서 무조건 1학년 2학기 때는 나올 거야. 이 작품 중간고사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법 정도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내용 정도는 좀 잘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 그때 내신 때 다시 자세히 보더라도. 제방매 갖고 보자. 제자는 제사 지내다 할 때 제자. 망자가 무슨 뜻이야? 죽은 사람. 그럼 망자는 죽음이야. 매 이거는 남매 자매할 때 그 매자야. 누이 매자야. 가 뭐래? 합쳐보세요. 무슨 뜻일까? 우리를 제사 지내는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면서 부른 노래다 했으니까 누이가 죽은 거야. 자, 근데 누이는 누나만 있나요? 동생, 여동생도 누이라고 하잖아. 지금 여동생이 죽은 거야. 월명사의 여동생이 죽었어. 어떨까? 월명사는? 슬프고 안타깝고 막 이럴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첫 줄부터 8줄까지는 너무 안타깝다, 너무 슬프다 이런 내용이 쭉 반복돼. 근데 이 사람 불교 사람이잖아, 스님이잖아. 그래서 우리 언젠간 다시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해. 불교에 다시 만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 다시 태어나는 걸? 환생이라고 안 하고요. 윤회라고 하잖아. 그래서 불교를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나서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이러면서 슬픔을 극복하는 작품이야 이게. 제방매야. 알겠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자. 생사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 얘 있음에 머뭇거리고 여기에 있음에 이승에 있기 때문에 내가 머뭇거렸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승에 서 있어. 근데 누이가 죽은 걸 봤어.
그럼 야 여기 이 이승 안에 삶과 죽음의 경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머뭇거렸대. 약간 두려웠대 죽음에 대해서.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나는 간다 여기다가 따옴표 하나만 이렇게 넣어. 여러분 친구랑 헤어질 때 나 간다 이러고 집에 가잖아. 그런 것처럼 누이가 죽을 때 나 간다 이렇게 말이라도 좀 해주고 가지 그랬어 이런 내용인 거야 지금. 그럼 이때 나는 화자가 아니라 누이예요. 그 누이의 말을 인용한 거야. 나 간다 이렇게 말이라도 해주고 가지 그랬어 이런 내용. 자, 그래서 안타까운 거야 지금 누이가 갑작스럽게 죽어버려서. 그럼 1부부터 4부까지를 기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 5구부터 8구까지를 서 부분이라고 해. 기서결 중에 서. 이 작품이 내신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표현법이 엄청 유려하기 때문이거든. 비유적인 표현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인데 같이 한번 보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해저에 떨어질 이처럼 이리저리 떨어질 이처럼. 자 지금 누이가 죽었다. 죽은 누이를 어디에 비유했을 것 같아? 떨어질 잎이 떨어졌다, 죽었다 이렇게 비유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 떨어질 잎이 죽은 누이를 비유해. 근데 이 잎을 어떤 대상이 떨어뜨렸어? 바람이 떨어뜨렸지. 그럼 이 바람은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누이가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바람은 죽음이에요. 근데 이른 바람이에요. 이 죽음이 때 아닌 죽음이라는 거야. 누이가 좀 빨리 죽었대. 요절에. 누이의 죽음을 이른 바람이라고 지금 비유해서 한 가지에서 나고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자 누이를 지금 잎에다가 비유했다. 이게 가지야. 자 그럼 가지에 잎사귀가 이렇게 달려있어. 이게 나고 이게 누이야. 왜? 뭐가 웃긴 건데? 그거 자 이게 나고 이게 누이야. 그러면은 나랑 누이가 한 가지에서 났대요. 이 한 가지가 뭘 의미할까? 가족 중에서 부모 같은 부모 요거 얘기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한 가지라고 얘기하면 이게 같은 부모야. 우리 같은 부모에서 났는데 가는 곳을 모르겠다. 우리 가는 순서가 없다. 진짜 너무 허무하다 인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자 그래서 서 부분은 인생에 대한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해. 근데 여기에서 슬픔에 그냥 빠져있지만은 않아.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불교 믿는 사람. 불교 시간 불교 집안이야?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돼? 몰라요. 아니, 불교 집안인데 불교를 믿는 건 아니니까. 그치? 그냥 수업 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런 건 좀 관심 있는 사람 없어? 종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없어? 돌지 않아요?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도 돌아요? 기독교나 천주교인 사람? 기독교? 죽으면 어디 가요? 아니면 지금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죠. 우리가 죽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종교 없지. 근데 기독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몰매 맞아. 지금 두 명이니까 몰매 맞는 거. 자 보세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신과 함께 봤어. 신과 함께 보면 사람 죽으면 어떻게 돼? 막 돌던데 돌긴 돌아.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돌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 2시간 내내. 심판을 받아서 만약에 중역죄인이다 이러면 지옥에 떨어뜨려. 근데 만약에 요놈이 적당한 죄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다음 심판으로 넘긴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까지 됐다. 그래서 얘가 약간 잘못했다. 어떻게 할까?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약간 잘못되면요. 잘해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야. 잘못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잘하면 어떡해. 잘하면 미타찰로 가요. 극락세계로 가. 여기로 가. 봐봐. 내가 내 얘기를 좀 하자면 내가 어렸을 때 진짜 불만이 진짜 많았거든. 막 집도 못 살아.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이러니까 막 너무 짜증나는 거야 맨날.
그래가지고 집도 안 들어가 막 이러다가 막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아 죽고 싶다. 차가 날 쳤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했거든. 그때 막 되게 우울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어느 기점에 도달했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불교가 똑같이 얘기를 해요. 불교도.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그래서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가 연부를 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니까 잘못했어? 너 다시 태어나. 또 벌 받는 거야, 인생이. 그게 환생이야. 그게 윤회고. 근데 인간이 진짜 잘했다. 전생을 정말 잘 살았다. 이러면은 인간으로 태어나고, 잘 못 살았다. 벌레로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태어나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잘 산 거야, 그래도. 어느 정도. 자, 근데 인간이 정말 잘 살았다. 그럼 윤회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 끊어져. 극락세계로 가요, 극락세계. 이게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야. 자, 여기 봐봐. 여기 낙구잖아. 마지막. 여기 낙구의 첫 구는 무조건 감탄사여야 돼. 이게 19체 향가의 특징이야, 감탄사. 미타철에서 만날 나라고 했는데 이 미타철이 극락세계야. 우리 다시 태어나서 극락세계에서 태어날 거야, 이제 우리는. 누이도 잘했고 나도 잘 살았으니까 극락세계에서 태어날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둘이 만나겠지. 만날 나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슬픔에 머물러 있을까, 이 사람들이? 어차피 만날 건데 슬픔을 좀 벗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슬픔을 극복하는 거야, 결국에는. 재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 근데 다들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 왜 필기는 안 하는 거야? 재회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왜 필기 안 하는 거야? 도 닦아가면서 기다리겠다. 나 개인적인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겠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제방내가의 내용입니다. 표현법은 잘 기억 안 날지 몰라도 이것만 그냥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내신 볼 때. 누이가 죽어서 부른 노래였구나. 슬픔에 빠져있지만은 않는구나. 다시 만날 거 기대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요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 자, 이제 시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한번 봅시다. 시조는 이게 19체 향가. 여기 시조 이렇게 있어. 자, 우리 아까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초장, 중장, 종장. 얘가 왜 3단 구조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기, 서, 결이.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이동했다. 3단 구조. 자, 그리고 우리 시조 보면 시조 몇을 보게? 네, 정기수업 때 맨날 외우라고 했는데 3장 6구 45자 내외 몇은 보냐고요? 3음보 4음보예요. 시조는 4음보예요. 가사도 4음보고 외우세요. 자, 이렇게 네 다리로 이렇게 끊어 읽을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근데 여기 종장 첫 구에 보통 감탄사가 있는 거 혹시 못 봤나요? 굉장히 많은 수의 시조가 감탄사를 여기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에 왜 감탄사가 있냐? 요것 때문에. 별 부분에 해당하는 여기 첫 구가 이쪽으로 이대로 넘어온 거야. 19체 향가의 요 특성을 닮아서. 자, 여기다가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 1번 시조, 그러니까 19체 향가가 시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먼저 첫 번째는 3단 구조, 기서결이 시조에서는 초, 중, 종장 이렇게 변했고요. 2번 낙구의 감탄사는 글씨체가 있는데 몇 번이라고 모르겠어. 19체 오른쪽에 뭐라 쓰는데 19예요. 시조요. 이거야. 그러면 내가 진짜 글씨 진짜 예쁘게 써줄게. 대신 진짜 느리게 쓸 거야. 괜찮아? 글씨 예쁘게 써줄게. 글씨. 자, 두 번째 특징. 낙구의
감탄사가 뭘로 바뀌었냐면은 왜 내 글씨 쓰는 것만 모르고 니네 쓰라고 감시하고 있어요. 종장에 감탄사는 이동했다. 글씨를 차분하게 쓰니까 말도 차분하게 하겠네.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진짜 핑계를 하나 변명을 좀 하자면 봐봐 이렇게 쓰면 누가 못 써? 형, 식, 상, 뜻, 징 누가 못 써? 그렇지? 근데 이걸 왜 못 쓰냐면 이렇게 써야 되거든. 이렇게 너는 근데 이렇게 써봐 안 된다니까. 글씨 잘 쓰는 사람 내가 글씨에 자신 있다. 글씨에 자신 있다. 나와보세요. 자 여기다가 내가 똑같이 쓴다. 나 여기 형식상 특징 쓴다. 내가 여기다가 자 잘 쓰면 안 된다. 나랑 똑같은 속도로 써야 돼. 여기가 약간 몸이 이렇게. 자 됐다. 내가 얼마나 잘 쓰는지 알겠어? 이거 이상하다. 나와요. 어디다 써봐. 갖다. 안 오. 내가 낫지 이게 뭐야? 내가 낫지. 실제 얘기 좀 비슷한 거. 알겠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야 훨씬 낫다 그지? 이해자로 보여요. 응? 어디? 현 닉상 특집. 현 믹상. 여기 이만큼 있잖아. 근데. 네, 근데 확대해줘. 저거 여기 있잖아 여기. 저 근데 저 뭐예요? 저 어떤 거? 19체 아래 응. 1번 3단 너무 주죠. 아 일부러 논리를 차분하지 마. 아니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저거. 너무 구조. 너무라고 어디? 너무 아니에요? 넉루 어디 갔어? 어디가? 저 단이랑 응. 단에 아가 어. 구랑 합쳐져가지고 어. 넉으로 보여요. 아 이렇게. 아. 야 봐라. 여기 넣으려면 이만큼 있어야 되잖아. 얘가. 이건 이제 억지지. 근데 여기서 보면 진짜 그렇게 보여요. 자, 억지 부리지 마시고. 네, 하고 싶었어요. 자 이제 고려가요로 넘어가요. 자,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때 평민들이 부른 노래를 고려가요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고려 소교라는 이름으로 또는 여요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장가는 잘 안 썼어요.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 자, 넓은 의미로는 고려시대 때 불린 노래 전체를 가리켜 경기체가를 고려가요에 포함하지만 이거 들어본 사람 경기체가 못 들어봤죠? 예. 자, 경기체가라는 걸 고려가요에 포함한대. 그런데 보통의 평민들이 부른 민요와 향각의 여요까지만 고려가요로 본다. 향각의 여요는 뭐야? 향가면 향가고 여요면 여요지. 그치? 자, 이거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고려가요를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고려가요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어. 자, 첫 번째는 고려 소교가 있었고, 두 번째 경기체가라는 게 있었어.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 그리고
네 번째 향각의 여유. 이렇게 네 개가 있었어. 고려가 여유. 자, 고려 소교는 평민들이 부른 거야 이건. 근데 평민이 불렀으면 양반은 안 불렀을까 노래를? 불러요. 양반들도 불렀겠지. 자, 그래서 경기체가는 이 당시에 양반들이 부른 노래. 당악, 아악 이런 것들은 궁중에서 부른 노래고, 향각의 여유라는 건 향가는 향가인데 생각해봐.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 있고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딱 왔어. SNS든 뭐든 왔어. 지금부터 대한민국 끝입니다. 영업 종료합니다. 이제부터 미국의 52번째 주입니다. 이렇게 딱 왔어. 그럼 너네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의 52번째 주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어만 쓸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 당시에 핸드폰이 있어, 인터넷이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고려가 딱 발생한다 하더라도 신라의 백성들은 고려라고 생각을 못해. 이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그냥 계속 유지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들이 부르던 노래를 계속 불러. 향가라는 노래를 계속 불러. 그것들이 고려시대 초반까지 진행되던 걸 우리가 향각의 여유라고 얘기해. 고려 초기까지 진행되던 향각. 자, 그럼 경기체가는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한국사 공부해보자. 무신 정권 다음에 누가 세를 잡죠? 검문세족. 권문세족이 세를 잡아. 근데 권문세족이랑 싸운 사람들이 있어. 신진사들. 신진사대부가 싸웠어. 근데 신진사대부들은 좀 배운 놈들이잖아, 그치? 배운 놈들이라서 자기들이 제일 뛰어나다라고 생각해, 얘네가.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그 친목질을 하는 거야. 너네는 그런 거 안 하나? 막 우리가 진짜 친구다 이러면서 다 같이 담배 피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런 옛날 싸이월드에서 있었던 그런. 아무튼 자, 이 사람들도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너무 친하고 우리가 짱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 이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자기네 사람들 중에서 글씨 잘 짓는 사람들 막 이렇게 나열해놔.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 그 경치가 과연 어떠합니까? 이런 식으로 외부에 자꾸 자랑해. 우리 짱이야 이런 식으로 자랑해. 자, 이게 경기체가인데, 자, 여기로 와보세요. 경기체가 고려시대 때 신흥사대부가 부른 노래이다. 그 경이, 경치가 그것이 어떠하니 있고 어떠합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자랑한 거야. 우리의 경치가,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떠합니까? 이렇게 자랑했을 때 경, 희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 그래서 경기체가 이렇게 불렀어요. 고려시대 때. 자, 지금 볼 일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고2 지나서 고3 때쯤 되면은 모의고사에 이제 한림별곡이나 경기체가들이 등장할 거야. 그때쯤 되면 고3 때. 그래서 그때 아마 좀 자세하게 보게 될 것 같아요. 경기체가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밖에 없는 거죠. 소개를 할게요. 요걸 지금부터 공부할 거야. 고려시대 때 한글 있었나요? 없었지. 그렇기 때문에 구비전승됐습니다. 전승 방식은 구비전승이야. 민요에서 바탕을 두고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작자를 알 수가 없다. 작자 미상이 없고. 구전되던 고려가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고려가요는 한글 창제 이후에 문자로 기록되었다. 자, 근데 문자로 기록될 때도 한번 생각해보자. 고려시대에 이런 작품이 있어. 쌍화점이라는 작품이 있어. 쌍화는 만두예요. 자, 이거 고려가요 실제로 지금 있는 거고 문제로도 나오는 것들인데, 쌍화점은 이런 거야. 남녀가 만두집에서 만나서 손목을 잡고 연애를 하더라. 뭐 그 남녀가 여관에서 같이 음란하게 서로 막 엉켜서 놀더라. 그 자리에 왕도 왔다 갔다. 막 이런 식으로. 평민들이 쓴 건데 좀 약간 선을 넘은 작품들이 있어. 그럼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이때 당시에 양반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고려시대 사람들. 평민을 유교보이들. 죽여야겠다까지는 아니었지만 좀 저급하다, 저속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한글로 이렇게 옮기는 과정 속에서 고려가요가 상당히 많이 삭제돼요. 너무 저속하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이거 영화 몰라 혹시? 쌍화점? 영화 알아? 송지효
송지효 나오는 거. 송지효 나오는 건 알아? 그 송지효 나오는 거 왜 어떻게 송지효만 알고 있어? 진짜 저게 건강한 걸 비판한다는데 그러면 송지효가 나오고 조인성이 나오고요. 주진모라는 배우가 나와요. 되게 잘생긴 배우 있어. 근데 이 영화의 초점은 송지효가 아니야. 주진모랑 조인성이야. 주진모랑 조인성이 막 그 동성애를 다룬 작품이라서 둘이 동숙이에요. 그리고 막 둘이 막 진짜로 영화 보면 진하게 키스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남자랑 남자. 그건 못 봤는데. 그거 못 봤지. 왜냐면은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그거는 그것 때문에 저게 이름이 상화점이고. 아니 그거를 이 음란한 것을 영화로 좀 차용한 게 쌍화점인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 좀 음란했던 거지. 아 그때도 있었어요. 계기가? 계기가 그때도 있었나요? 있지 않았을까? 역사상 항상 있지 않았을까? 아, 근데 거기에는 남자끼리의 도 있지만 뭔가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좀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세고 재밌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알아? 우리 넷플릭스에 떨어져 보면 알기만. 갑자기 송지효가 딱 나와가지고 거기에 초점은 송지효가 아니었는데. 아무튼 조선시대 지배층은 고려가요가 저급하다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를 고치거나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남녀상렬지사라고 얘기해. 남녀가 원래 사랑하는 노랫말 이거를 남녀상렬지사라고 얘기하는데 양반들이 봤을 때 이런 건 하등 부질 없는 거야. 임금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속한 얘기를 할까 하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삭제했다.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상의 특징에다가 별표 하나 받으시고 형식상의 특징에다가 별표 여러 개 받으세요. 내용상의 특징은 주로 평민이 썼기 때문에 남녀간의 사랑, 자연에 대한 예찬, 이별의 안타까움 이런 것들 평민의 소박하고 진솔한 내용들을 많이 적었고 형식상 특징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조선시대에 지어진 시조랑 가사는 아까 몇 음보라고 했죠? 4음보라고 했어. 그래서 조선은 그냥 4음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근데 조선 바로 앞에 있는 나라 고려는 3음보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조선은 4음보, 고려는 3음보 이런 식으로. 자 고려가요는 3음보를 기본으로 합니다. 세 번 끊어있고 3, 3, 2조의 음수율이 많이 나타난다. 글자를 세 글자, 두 글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거야. 그 당시. 두 번째, 운율을 형성하는 여음구, 조음구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여음구 얘기했잖아. 박자가 남아가지고 그냥 집어넣는 거라고. 해석해요, 안 해요? 이거 해석 안 하는 거야, 여음구는. 세 번째, 대부분 몇 개의 연으로 구분되는 분연체가 드러나며 각 연마다 후렴구가 붙는다. 분연체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 분연체라는 건 연의 부분이 있다는 거야. 나는 오늘 몇 년이게? 8년인가? 9연 아니야? 10연이야? 9연 아니야? 12. 팔이야 자,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연 구분이 있잖아요, 현대시는. 그러면은 현대시는 분연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리고 고려가요도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분연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연이 안 나눠져 있는 걸 우리가 연속체라고 얘기해. 시조는 연속체일까 분연체일까? 왜요? 왜 연속체죠? 시조?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분연체가 되는 거야. 그렇네. 안 나눠져 있잖아요. 시조는
일수, 이수, 삼수 이렇게 나눠져 있을 뿐이지 연으로 나눠져 있지 않잖아. 그래서 시조는 연속체야. 가사도 연속체야.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시조 가사 4음보 연속체다. 이렇게 그냥 외워 두시면 돼. 고3 내내 쓰일 거야. 4음보 연속체 이렇게. 그리고 고려가요. 3음보 구연체 이렇게. 알겠죠? 후렴구의 기능도 매번 나와요. 매 연의 끝에서 반복되는 구절을 후렴구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기능, 연과 연을 구분한다. 우리 현대의 노래에도 후렴이 있으면 1절 끝나고 또 후렴이 있으면 2절 끝나고 이러잖아. 이런 것처럼 매 연의 끝에 있기 때문에 연과 연을 구분해. 두 번째, 운율 형성이. 세 번째, 형식상 통일성을 줘요. 똑같으니까. 자, 고려가요의 가장 유명한 작품 가실이라는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들도 여러분들 아마 1학년 2학기에 있을 거예요. 가실이. 자, 가실이는 여성 화자가 등장해. 그리고 여성 화자가 이별하는 상황이야 지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위 증질과 대평성대 이렇게 매 연의 끝에 있는 반복되는 애들 우리가 후렴구라고 얘기해.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음이 남아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것들을 여음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도 해석 안 해요. 그럼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만 한번 해석해보자.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지금 이별하는 상황이죠. 여성 화자가 지금 이별하는 상황이 있어. 자, 근데 형식상 특징부터 한번 보자. 이거 끊어 읽을 때 가실이 있고 세 번 끊어 읽잖아. 3음보. 그리고 3, 3, 2조라고 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3, 3, 2조인 거 확인할 수 있어.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운율 형성 방식 하나만 찾아보세요. 1년에서. 그러니까 음수율은 지금 얘기했고 얘기한 걸 제외하고 3음보 반복. 3음보도 지금 얘기했으니까 얘기한 걸 제외하고 뭐가 반복돼? 있고 가시리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반복돼. A B AA, BA 구조 그래 그거. AA, B, A 구조가 반복된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자, 2연 날러는 어디 살라 하고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고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자가 또 한번 물어봐. 3년 잡사와 두얼이 만나는 잡아 두고 싶지만 선하면 서운하면 아니 올 쉐라 했을 때 이때 리을 쉐라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고전 시간에서 리을 쉐라는 자주 나오는 건데 이 말은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3년을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안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별, 그래, 지나나 이별을 경험할 때 그때 어땠어? 깔끔하게 헤어졌어? 예. 헤어지자 그래 이러고 한 번도 연락 안 했어? 예. 보통은 내가 좀 질척거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나도 여전히 이별할 때 막 질척거리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보통 이렇게 질척거리다 보면 사람이 더 짜증난단 말이야. 밤에 연락 와가지고 자니? 자는구나 잘 자 이거 하면 더 열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찌질한 사람을 만났다니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런 것처럼 나도 좀 잡아두고 싶은데 이미 야 이거 안 나? 질척거리지 마 이러고 이제 다시는 안 돌아올까봐 붙잡지 못하는 거야 지금.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올까봐 붙잡지도 못해.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 셔론님 보내옵나니 셔론님 서러운님을 내가 보낸다.
자, 근데 이때 서러운님은 중의법이 쓰였어요. 중의법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거지. 여기서 서러운님을 주체를 님이라고 보면 내가 서러운데 님도 서러워 지금. 그러니까 같이 서러운 거야. 뭔가 상황이 안 맞아서 헤어졌나 보지. 서로 싫어해서 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 주체를 화자로 본다면 나를 서럽게 하는 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중의법이 쓰였다. 자, 그래서 내가 서러운 님을 보내줄 테니까 가시는 듯 돌아오세요. 이렇게. 빨리 돌아오라는 거야? 천천히 돌아오라는 거야? 아니 가시는 듯 돌아오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소극적인 여성상이 드러나는 고려시대 작품. 소극적 여성상. 가실이었고요. 이거 내용 별로 없잖아. 이별 내용이다. 그냥 이게 다잖아.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이런 것들이 출제되는 거야. 중의법, 삼음보, 3, 4, 2조. 여기 후형구는 왜 들어갔냐, 기능이 뭐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야 자꾸. 자, 이런 것들 나중에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음, 여음구, 조음구, 후형구 차이가 뭐냐, 이거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하시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한시입니다. 한시는 한문으로 된 정형시예요. 정형시는 뭐야? 정형시가? 형식이 있는 시. 형식이 있는 시를 정형시라고 얘기해. 그래서 뛰어난 형식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시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한 줄을 5글자로 지을까? 7글자로 지을까? 이런 형식이 하나. 그리고 4줄로 지을까? 8줄로 지을까? 이렇게 하나. 5글자로 적는 걸 5언이라고 얘기하고 7글자로 적는 걸 7언이라고 얘기해. 4줄로 적으면 절구라고 얘기하고 8줄로 적으면 율시 이렇게 얘기해. 자, 이제 내가 문제 내볼게. 7글자로 지었는데 4줄짜리다. 뭐라고 읽어야 돼? 실언절구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읽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저 오연 치면 저 반드시 한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숫자로 쓰면 안 돼요. 어디? 저 오연 치면 5원, 7원 이거? 아 언이에요? 아, 아니 짝대기가 하나잖아. 이거 진짜로 이건 없다 아니야? 제가 저는 눈이 문제인데. 그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면 안 되냐는 거야. 5원? 아, 네네. 그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적으면 조금 모자란 거잖아. 안 돼요. 뭘 드셨어? 이렇게 적지 말라고. 아니 근데 여기는 한글로 적었고 여기는 왜? 자, 한문을 배우는 지배층을 중심으로 하여 창작되었으며 항리신라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정도 그냥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형식상의 특징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이제 작품 하나 보고 마무리 지으면 돼요. 자, 첫 번째 절구. 얘는 4개의 구로 된 한시이다. 우리 아까 4줄짜리라고 했죠. 자, 그리고 율시 8개의 줄이었다. 기승전결 구조이다. 한시의 전형적인 구조죠. 기승전결. 성경후정의 방식으로 자꾸 물어보잖아요. 성경후정이 뭔지. 뭐죠? 성경후정이? 중간고사처럼 먼저 정 나중에. 그 경이 뭐고 정이 뭔데? 경치. 경치 그리고 정은 정서. 정서 그래요. 오. 자, 경치를 먼저 제시하고 정서를 나중에 제시하는 방식을 선경후정 이렇게 얘기해. 자, 한시는 선경후정이 많습니다. 대표작 하나 있어요. 정지상의 송인이고요. 이때 송자는 보냄 송자야. 인자는 사람 인자. 사람을 떠나보낸다. 주제가 뭘까? 헤어진 이별이에요. 이별. 자, 지난 30년간 한국인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한시가 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대. 근데 한 번도 빠짐없이 송인이 나왔대요.
왜냐면 송인이 아주 아름다운 표현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엄청 좋아하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도 엄청 좋아할 거야 송인을. 그래서 이거 트로트도 있고요, 리메이크도 있고 가요도 있고 엄청 많아요 송인이. 자 그만큼 출제도 많이 됩니다. 4줄짜리 잘 보세요. 자 이거 7글자로 돼 있고 4줄로 돼 있다.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 실언, 절 이렇게 읽어야 돼. 자 보자. 기 4줄로 돼 있으니까 기, 승, 전, 별 이렇게 해당될 거고요. 이별하는 화자가 나타나. 비, 갠, 기인, 뚝에 풀빛이 고운데 비가 내리고 나니까 풀빛이 곱대. 그래서 자연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 자연물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해. 아름다워. 아름답게 표현해. 자 그러면 첫 구에서 자연물을 제시했으니까 경치 제시한 거야, 정서 제시한 거야? 경치 제시했는데 선경. 두 번째, 남포에서 임 보내며. 남포는 그냥 지명이에요. 전라도의 어느 지명이야. 남포에서 임을 보내며 이별하며 슬픈 노래를 부르네. 그래서 인간사는 너무 슬프게 그려놨어. 이별이 있는 슬프게 그려놨다. 슬프게 그렸으니까 여기에 후정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선경 후정. 자 문제는 항상 이렇게 나와요. 자연물과 인간사의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내겠다. 이런 식으로. 대동강물이야. 언제나 마르려나 이별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보태니까. 푸른 물결 대동강. 자 근데 이거 문장 순서가 올바로 돼 있는 것 같아? 3구와 4구가. 어떻게 바뀌어야지 맞는 것 같아? 문장 순서가 3구와 4구를 이렇게 뒤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그럼 문장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걸 우리가 무슨 표현법이라고 하죠? 도치라고 얘기하네. 여기 도치. 그럼 밑에서부터 한번 해석해보자. 우리 이별 눈물이 해마다 대동강에 보태지기 때문에 대동강물이야 언제나 마르려나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어. 그럼 이별 눈물이 얼마나 떨어지길래, 몇 방울이나 떨어지길래 도대체 대동강물이 안 말라? 그럼 표현법이 뭐야? 과장. 자 그리고 안 마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대동강물이야 언제나 마르려나 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 대동강물은 내 눈물 때문에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 서리법 쓰였죠?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쓰였고 화자의 고통의 크기를 좀 강조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현법이 있는 이 시를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자, 이 한시 정도만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송인 정도만은. 밑에 있는 거 두보의 춘망인데 두보라는 작가가 중국인이에요. 근데 이 중국인의 작품이 여기에 등장해 있는 건 이 사람이 우리 문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등장해 있어. 근데 두보는 춘망이 잘 안 나와요. 대신에 두보의 춘망보다는 탈로가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해요. 우하이가 탈로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넘겨서 향가 부분까지 넘기면 개념폭 1번부터 3번까지 있어. 이거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1번부터 요즘 한시가 기승전결이잖아요. 그러면 전에 그 수호제기 그것도 한시. 그러니까 한시가 기승전결 구조로 쓰이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수필이든 뭐든 기승전결 구조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시의 전형적인 방식을 차용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말해요. 물좀 마실 것 같아요. 네, 이 글이 음. 이거 말하는 거. 이거.
3번까지 풀. 4번도 있어? 네, 4번도 있어요. 그래? 4번도 푸세요 그럼. 아, 있죠. 아, 좀 알았었어. 잠깐만 4번은 춘망에 대한 설명이잖아. 이거 못 풀겠네. 3번까지 푸자. 자, 같이 한번 풀어보자. 1번 뭐가 틀렸죠? 1번. 1번 왜 틀렸어? 구전되다가 항체가 기억된 게 아니고 그냥 구전됐어요. 아니요. 구전 됐나요? 구전돼요. 정착. 봐봐. 향찰이라는 거는 기록수단이잖아. 기록수단이 없으면은 구전되는 거야. 근데 향찰은 기록수단이니까 지금 기록수단이 있잖아. 구전될 일이 없지. 향찰도 그냥 기록됐겠지. 자, 그리고 다음은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 문제 나올 때 이 문제 맨날 나오거든 진짜로. 가시리 꽃 나난했을 때 이 나난이 여음구기 때문에 해석을 안 하는데 애들이 공부를 안 하면 이거 그냥 나는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안 돼요. 무조건 여음구야. 자, 세 번째. 이 글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실언절거에 해당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자. 향가가 나오기 전에 불린 노래 뭐죠? 그래야 고대 가요. 향가는 신라시대 때 뭘로 표기됐어? 진짜 향, 찰로 표기됐고 고려시대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 고려, 가, 요. 자, 두 번째 OX 문제도 한번 해보자. 고대 가요는 개인의 정서를 노래한 서정 씨가 창작된 뒤 집단이 부르는 의식유와 노동요가 창작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떻게 틀렸죠? 바뀌어야 돼요. 둘이 바뀌어야 돼요. 집단 씨가 먼저, 서정 씨가 나중에. 고려가요는 몇 개의 연으로 나누는 분연체이며 맞고 후렴구가 반복된다. 맞죠? 한시는 한문으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문학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3번 맞는 것끼리 맞출 거. 일 번 경기체가는 경기 어떠한이 있고 얘가 자꾸 반복되는 거야. 경기체가. 그리고 두 번째 향각의 여유는 신라의 향가가 고려 가요의 초기에 좀 부르던 것. 매연의 끝에 반복되던 구절 후렴구. 조선시대에 사랑하는 노랫말 남녀 성별시다.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자, 이제 요거까지 우리가 적용 한 번만 해보자. 이 문제가 전업사 이거 고대 가요예요. 고대 가요고 여기 봐봐. 이거 딱 보면 뭐라고 해석하는지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내가 학생 때는 요 현대어 해석을 안 줬어요. 그래서 이걸 다 외웠어야 됐어 전부 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현대어 해석을 주기는 줘. 근데 현대어 해석 줄 때 잘 봐봐. 어기야 억양돌이 이런 것들 이거 아으 다른 이거 여기에 없어요 지금. 없는 걸 잘 한번 확인해봐. 없는 거는 해석을 안 한다는 거야. 해석 안 하면 뭘까? 근데 여음꾼은 여음꾼인데 이렇게 반복돼. 어기야 억양돌이 어기야 억양돌이 아으 다른 돌이 이렇게. 그럼 이걸 뭐라고 할까? 반복되는 거. 매 구절 반복되는 거. 후렴구라고 얘기하겠지. 그치? 자, 후렴구에 있는 얘네는 여기에 해석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게 아닌 거야 지금. 자, 요거를 우리가 참고해가지고 이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 특히나 이 2번은 너무나도 많이 틀렸고 지금 이게 내
확인 수업 마지막 수업이거든 얘가. 근데 이거 맞춘 애가 한 3명인가 밖에 없어. 근데 그게 이거 맞춘 애들이 그런 애들이야. 모의고사를 정말 끝내주게 잘 본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선택지 분석을 잘하는 애들이. 대부분 다 똑같은 답을 고르거든. 다 틀렸고. 여러분들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합리적으로 좀 접근해보세요. 지울 거 지우고 소거할 거 소거하고. 시작. 2번 맞을까요? 1번, 2번 둘 다. 일본 누설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제목 보니까 작자 미상이라고 되어 있고 어느 행상인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상인의 아내가 지금 지었다는 건데 그럼 남편이 행상인이에요. 달아 높이곰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 비춰우시라. 근데 현대어 해석에 이거 있었어. 어기야?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여음구에 해석하는 거 아니야. 달 이마 높이 떠서 멀리 비춰주세요. 왜? 왜 높이 떠서 멀리 비춰달래?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소원이 뭔데? 남편 찾으러. 남편의 무사기한 정도 아닐까? 자, 그래서 소원을 먼저 달한테 제시했어요. 소원. 저제 여럿인 고요 했을 때 이 여다는 내가 고전시가 하면서 꼭 외워야 된다. 너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다 기억나? 여다가 뭘까? 가다. 가다예요. 여다는 가다야. 저제에 가 계신고요 했는데 저작거리 들어봤어? 저작거리가 시장이잖아. 저자가 시장이에요. 저자에 가 계신고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어기야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증대를 드디올 쉐라. 우리 아까 리을 쉐라 했었는데 또 나왔다. 그치?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자, 그러면 증대를 드딜까봐 밟을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자, 그럼 증대라는 게 뭐냐면 비 오고 나면 진흙탕물 같은데 질잖아 땅이. 근데 진흙탕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진흙탕은 색깔이 어떨까?
좀 막 검하고 갈색이고 어두침침하고 할 거 아니야. 달의 색깔은 어떨까요? 밝아요. 밝지 않을까? 자 그럼 색채 대비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겠지. 자 그래서 시각적 대비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건 밝은 거, 이런 건 어두운 거. 어느 이다 놓고시라 어느 곳에든지 그냥 놓고 돌아오세요. 나 당신이 돈 버는 거 상관없어요. 어디야? 내 가는데 정글할 셰라 내가 가는 곳이 저물까봐 두렵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면 나도 과부 신세 되는 건데 내 신세도 좀 저물까봐 두렵지 않을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후렴구를 기준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후렴구를 기준으로 내용이 세 부분으로 나뉜다. 2번이 정답. 얘는 틀린 친구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90몇 %가 다 이걸 찍었거든. 시각적 이미지의 대립. 이걸 찾지를 못한 거지.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못 찾았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거 다 지울 수 있었죠. 시적 대상인 달에게 화자의 소망을 빌고 있다. 이건 당연한 거지. 저제라는 시어를 통해 임의 직업 징작할 수 있다. 이것도 찾았죠. 리을시라, 의문반복 찾았지. 자 그럼 여기 두 개 남았다. 둘 중에 여러분들이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항상 이런 상황이 오잖아 우리가. 그럼 좀 더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시각적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근데 시각적 대립이 안 보여.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근데 그러면 내가 못 찾은 걸까 진짜 없는 걸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못 찾은 거다. 내가 진짜로 그걸 확고하게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근데 그러면은 진짜로 그냥 딱 찍고 넘어가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정도 능력이 안 되잖아요. 내가 못 찾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일단. 근데 그럼 얘는 내가 못 찾았으면은 50점짜리 답안이야 얘는. 얘는 좀 아리까리한 거야 지금. 그대로 찍으면 안 돼. 근데 아우라는 감탄사로 화자의 불안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 부분은 후렴구니까 해석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여기는 확실히 딱 봐도 이거는 해석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50점짜리 답안이고 얘는 100점짜리 답안이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항상 좀 풀 때는 두 개 중에 헷갈릴 때 어느 게 좀 더 가능성이 높을까 이걸 항상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그냥 이게 정답이네 이런 거 찍지 말고. 알겠지? 자 이게 모의고사든 뭐든 시험을 잘 보는 애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요거를 정확하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게 그게 특징이야. 요거 찍었어야지 맞는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숙제로 할게요. 여기는 숙제. 어디까지예요? 여기다 써줄게 내가. 숙제는 이 페이지. 야 페이지 써주. 거기 몇 페이지라고 적혀있어? 이거랑 좀 달라. 91. 91페이지. 91페이지. 그렇네. 그 페이지 적으면 되는데 왜 맨날 이 페이지 이렇게 네 글자나 적지? 이 페이지가 그 숫자 2만 아니 여기 페이지. 지울게. 자, 이게 숙제야. 91페이지가. 네. 자, 그리고 문학 과제지. 자, 문학 과제지 여러분들 평가지 쓸 때 우리 08 부분을 좀 풀고 있었어. 그리고 이거 다다음 주에 우리가 검사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08 부분 그리고 오늘 하는 07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총 12지문이에요. 근데 이 12지문 중에 여러분들이 평가지를 쓰면서 어느 정도 풀었을 거야 걔네들을. 그래서 몇 지문 안 남았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어제 우리 가수업하면서 독서 시간에 얘기했잖아. 가수업 숙제는 언제까지라고? 다음 주 일요일. 토요일이 안 돼요. 진도 수업이니까 다음 주 일요일 확인 수업까지. 그치? 요것도 다음 주 일요일까지. 독서, 문학 전부 다 다음 주 일요일까지. 알겠죠? 예. 명품 박자가 남아서 그래서 그냥 좀 집어넣은 거야 그 박자 사이에다가. 네, 해석하는 건 아니야. 후렴구랑 차이점이 있고요. 후렴구는 매 연의 끝에 반복되고 여음부는 반복이 안 될 수도 있지. 그래?